1년 2개월 만에 공매도 재개가 돼서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데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과연 계속해서 하락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포인트를 좀 살펴보게 되면 오늘 4월 마지막 날입니다. 공매도 재개 우려와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세에 의해서 결국은 시장은 빠졌다. 밤사이에 뉴욕 증시가 기업 실적 호정 및 양호한 경제 지표 발표 등에 의해서 상승했고 유럽 주요국 증시는 미국 경제 지표 호재에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스피는 처음에 강보합 출발을 했는데요. 장 초반 하락 전환에서 3160포인트 선 아래로 밀려나기도 했던 지수는 이내 반등을 해서 3179포인트 플러스 0.17에서 장중 고점을 형성하고 후 재차 하락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이 부분들은 5월 3일 공매도 재개와 관련된 걸로 현재로서는 현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대형주에 한해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만큼 공매도 재개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제한적이라는 것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변동성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건데, 실제로 그러할 건지에 대해서는 가봐야 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대한 집계 그리고 재확산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3주간 더 연장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뭐 시작하기 전에도 뉴스를 좀 봤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곧 경제 재개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신규 확진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밀고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집단 면역이 생기지 않았는데 막 먼저 앞서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밀고 나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솔직히. 네. 어쨌건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마스크 잘 하시고요.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금요일 이슈는 아무래도 이 공매도 재개죠. 5월 3일부터 되는 건데 아무래도 뭐 계속해서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바이오주나 고포주가 타겟 우려가 있습니다. 바이오주는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또 올해 좀 빠졌는데 최근에 또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타겟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너무나도 자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바이오주들의 변동성이 또 커질 수 있다는 측면도 이해하시고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들은 당연히 타겟팅이 된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재개 이후의 조정은 1개월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 1개월 하면 5월 달입니다. 그래서 5월 한 달간은 시장이 셀인 메이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적용될 수 있는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제가 과거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실적 발표 시즌에는 어떠한 이유인지는 그때 틀리겠지만은 묘하게도 실적 발표 시즌에 즉 3월 4월 15일에서 1월 15일에서 2월 15일 그리고 4월 15일에서 5월 15일 7월 15일에서 8월 15일 그리고 10월 15일에서 11월 15일 이럴 때 이게 실적 발표 시즌에는요 시장의 변동성이 항상 나왔어요. IMF 때도 그렇고 큰 이벤트는 항상 실적 발표 시즌에 나왔다는 거.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적 발표 시즌에는 변동성이 있으니까 수익을 남기기 어렵다. 그래서 조금 자신이 없으신 분들, 특히 트레이딩에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실적 발표 시즌에는 쉬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책에도 제가 그런 내용을 좀 써놨고
그래서 참 묘하게도 이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 이런 부분이 나오는 포인트가 역시 실적 발표 시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포인트도 있다는 것도 뭐 참고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매도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시장의 참여도가 높아지게 된다면 오히려 뭐 3260을 넘어서 3300포인트도 돌파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이야기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코스피가 3700포인트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한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실적이 좋다, 수출 의존도 높은 한국은 세계 경제 회복에 큰 이익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산업의 변화, 4차 산업, 기술기업 성장 구조도 긍정적인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올라간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 해보잖아요. 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그 800포인트, 600포인트 시대, 800포인트 시대, 그때 우리 1000포인트 시대가 올 수 있을까? 이랬잖아요. 그죠? 1990, 뭐, 6년도, 7년도, 이럴 때, 1000포인트 시대가 올까? 근데 IMF 오고, 주가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1500포인트 시대가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했었어요. 그러면서 2000포인트 시대가 올 수 있을까? 이러면서 결국은 시장의 펀디멘탈이 개선이 되면서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기업 가치를 높게 받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강한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삼성전자 한 주당 뭐 10만 원도 안 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그죠? 생각해 보면은 올 수가 있죠. 3700포인트 책 도착했어요. 네, 투자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시장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자, D램 랜드가 이번 달 26% 정도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랜드 프레시도 9% 정도 급등을 했고, PC용 D램 가격이 2017년 이후에 최고치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제 서버용 D램 강세가 나온다고 하는데, 뭐 종합 반도체 하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DBI 때 이런 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좀 봐야 되는데, 흐름은 계속 체크를 하고 계셔야 돼요. 흐름은. 네, 한번 보겠습니다. 흐름은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26%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 2017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이다. 트랜스포터는 2분기 노트북 생산량을 고려할 때 PC용 D램 가격이 8%가량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분기에는 3%에서 8%가량 오르며 D램 공급사들의 이익이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달 PC용 D램의 월간 가격 상승폭은 반도체 장기 호황이었던 2017년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트렌드 포스는 올해 하반기 하면 7월 달부터잖아요. 하반기에도 서버용 D램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이어지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일부 기업이 공급 대부분을 점유하는 시장 상황에서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을 내다보고 있다. D램과 함께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의 낸드 프레시는 지난해 3월 이후 1년 만에 가격이 반등했다. 네, 쭉 나와 있고요. 어쨌건 이런 식으로 해서 업계에서는 IT 기기 판매량 확대와 클라우드용 데이터 서버 증설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반도체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올해부터 반도체 장기 호황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2분기 이후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며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실적 개선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봐야죠. 주가 흐름을 떠나서.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주식은 선행적으로 반영할 수도 있고요. 후행적으로도 반영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성장주 같은 경우는 먼저 반영을 하는 거죠. 먼저 반응하는 거죠. 근데 저평가 가치주는 반영이 안 된 거죠. 후에 반영시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96,800원대에서 81,500원까지 빠졌다고 하지만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빠졌을 때가 삼성전자는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히려 빠져주면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이런 종목들은 1년에 뭐 한 두세 번 정도, 한 세 번 정도 매매한다 생각하시고, 삼성전자는 포인트 잡아가는 게 맞고, SK하이닉스도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도 빠지고 난 뒤에는 상승이에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찾아내서 결국 크게 먹는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지켜보고 있다가 결론적으로 하방에서 움직일 때 뭐가 있다는 거. 하방에서 보십시오. 요럴 때, 그리고 요럴 때 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끈기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참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수익금을 좀 챙겨가면서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지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D램 가격이 이번 달에만 26% 급등했는데 후에 분명히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더 D램 가격 하면은 삼성전자도 있지만 SK하이닉스가 좀 더 크게 조정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되는 게 이 글로벌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 오늘 또 나왔어요. 제가 자료를 정리하는 기준이 어떤 거라 그랬죠? 어제 정리했다고 해서 오늘 그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강조가 됐는데, 빼는 게 아니라 오늘 다시 정리한다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내용들은 반복적으로 나오고, 새롭게 또 나오는 내용들은 새롭게 나온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투자의 어떤 포인트를 잡게 되는데, 지금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 수혜는 당연히 구리하고 건설 기계 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의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질 필요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변동성이 있는데 그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끈기 있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성장할 거니까. 그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자, 각국이 경기 회복을 위해서 인프라 투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국내 건설기계 업종 어떤 게 있죠? 두산 인프라 코어가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 코어에 대한 관심도는 우리가 갖고 있죠. 그 다음에 현대 건설기계도 있습니다. 그죠? 예,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러면 차트 한번 볼게요. 흐름이 어떤가?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어요. 예. 네. 뭐 두산 인프라 코어는 지금 주봉상 그림인데요. 일봉상으로 봐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네. 그리고 좀 길게 본다 지금 주봉을 볼게요. 나쁘진 않고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빠지면 올라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프라 관련해서 종목 하면은 딱 머릿속에서 두 종목을 떠올리는 게 좋아요. 현대건설기계하고 두산인프라코어. 이거 말고 또 뭐 있죠? DY파워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좋은 회사죠. 뭐 이런 종목들도 잘 움직이고 진성TC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 종목을 딱 그냥 메모리 해 놓으시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항상
반복적인 트레이딩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의 전략을 삼으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를 보시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두산인프라코어가 현대중공업그룹에 인수되면서 자산 규모가 7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5위 건설기계 그룹사가 출범하면서 이에 따른 시너지 기대된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겠죠. 네. 자, 이런 부분이 있고, 여전히 이 글로벌 인프라 투자와 관련되어서는 또 구리에 대한 투자도 계속해서 주목이 된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 한번 볼까요? 구리 하면 풍산이죠. 구리 하면은 수익 여부를 떠나 수익의 크기를 떠나서 풍산이죠. 주봉인데 여전히 잘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익이 좀 많이 났죠. 이구산업, 네, 이런 종목들도 변동성이 크죠. 네, 대창 이런 종목들도. 네, 하여튼 뭐 잘 대응하셔서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어쨌건 인프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의 최고치 슈퍼사이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보시면 지금 최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상승해주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기에 좀 들어 있습니다. 볼게요. 자,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구리가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구리가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투자안이 현실화될 경우에 구리 가격 상승은 더욱 가팔라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친환경이잖아요. 친환경이면 전기차잖아요. 친환경이면 풍력이잖아요. 친환경이면 태양광입니다.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구리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앞서 밸런스는 구리의 글로벌 수요 절반에 어쩌고 나오는데, 이러한 구리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도 구리 상승세를 키우고 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이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해 배터리, 전기차, 태양열 패널, 풍력, 터빈 등 녹색 기술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것이 글로벌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진행이 되는 거죠. 트렌드잖아, 트렌드. 자, 다시요. 전 세계 주요국들이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해 배터리, 전기차, 태양열 패널, 풍력 터빈 등 녹색 기술에 앞다퉈 나서고 있는 것이 글로벌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 뭐에 대한 글로벌 수요? 구리. 글렌코어는 향후 30년간 구리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리는 전기 전도성이 낮아 재생에너지를 저장하고 운반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소재로 꼽힌다. 골드만삭스는 구리는 새로운 석유다라고 하면서 구리 없는 탄소는 없다고 평가했다. 전 세계적인 탄소 제로 추진 과정에서 구리 소비가 재생에너지 전환의 약 5배,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에 대해서 약 4배, 5배, 4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봤다. 쉽게 말씀드려서 큰 폭으로 막 4배, 5배가 사용량이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구리의 장기 호황 슈퍼사이클 진입은 전망이 되는 거죠. 산업의 변화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친환경 인프라와 전기차로의 패러다임 전환,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라고 하죠. ESG, 환경, 인바이러먼트, 소사이어티, 그 다음에 가버넌스, 이거죠? 예. 그래서 환경, 사회, 지배, ESG
투자 조류는 구리 수요의 큰 동인이다 라고 하면서 구리 가격은 향후 10년간 장기적인 가격을 갈 것이다. 어떠세요? 구리 하나요? 네. 구리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외치고 있는 게 트렌드상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섹터의 종목이 이런 거다라는 거죠. 풍산, 이구산업 이런 거라는 거죠. 네. 빠지면은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죠? 주가는 기업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트렌드상으로 봤을 때 대표 종목을 선택한다면은 이 구리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주가 상승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구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건설 중장비 뭐 계속해서 중복해서 강조 드리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뭐 이런 종목들 잘 해서 끝까지 잘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그죠?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는 거죠. 생각의 중심을 잡으세요. 생각의 중심을 잡으시라고. 종목을 예를 들어서 내가 현대차, 기아차를 선택을 했어. 빠졌어. 근데 현대차나 기아차가 앞으로 성장할까? 그럼 성장할 수 있다고 해. 그러면 앞으로 지배구조에 대한 변화가 있는 거니까 주목받을까? 받는다고 해. 근데 왜 내려? 당연히 생산량이 감소가 됐으니까 실적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향후에 올라올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그럼 건드리는 거죠. 중심 잡아야 돼요. 올라가면 좋고 떨어지면은 흔들리고 이거 팔아버리고 다른 거 살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경우는. 중심을 딱 잡으세요. 아시겠죠? 중심을 잡고 해야지 답은 수익을 내고 또는 손실이 나고 하는 것은 그 답은 투자자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예, 중심을 딱 잡으세요. 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고, 자, 6월까지 확진자가 1000명 이하 된 거리두기 완화한다.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뭘 봐야 되겠죠?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종목들을 계속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도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은, 항공, 면세, 여행, 카지노 이런 종목들 기존에 한번 강조했다가 주가 빠졌다가 다시 며칠 전부터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죠? 대표 종목만 한번 볼게요. 항상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이라 했으니까 대한항공 아까 봤죠? 대한항공 보겠습니다. 오르지는 않았네. 그죠? 이런 것들은 또 빠졌으면은 이렇게 포인트가 나올 때는 공략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네. 공략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한항공, 그 다음에 또 뭐 있노? 그 저기 뭐야? 아 저기 진에어. 그 이외에 항공사들이 쭉 있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주목하시면서 끝까지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여행주 하면 하나투어. 대표님 그냥 아무 툭 한번 던지듯이 보시죠. 하나투어. 지금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좀 크게 볼까요? 네. 하나투어 서서히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모두 투어. 이런 것도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노란 풍선. 그러니까 주식은 빠졌다가 상승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근데 시장의 관심이 높아졌다가 하락했다가 높아졌다가 하락했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잡아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몫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타이밍을 잡는 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면세점 하면은 또 호텔 신라가 들어가잖아요. 호텔 신라, 신세계 뭐 이런 거잖아요. 한번 볼게요. 계속 체크를 하시면은 답이 보여요.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오늘 좀 크게 올랐다가 오늘 2.8% 올랐다가 마이너스 2.37 정도 빠졌는데 이 호텔 신라의 수급적 현상을 볼까요?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엄청나게 샀어요. 외국인은 3일 연속 30만 주 이상, 21만 주, 25만 주, 20만 6만 주 샀네. 기관 투자 같은 경우에는 100만 주 이상 매수를 했어요. 호텔 신라에 대해서. 네.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지노주 하면은 제가 파라다이스 정도 하고 강원랜드를 보는데 주로 이제 파라다이스를 본다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비중 축소를 한번 했죠. 그래서 만약에 들어갔다면 엊그제 다시 또 들어갔어야지. 다시 올라오잖아요. 딱 기다렸다면은 포인트가 여기에서 떨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네. 여기서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흐름을 항상 체크를 하시면서 이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트에서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와 좀 포트가 좀 약해진다 그러면은 이제 편입을 해야 되는 게 그 포트를 줄이고 항공주나 여행주, 면세점주, 카지노주로 포트를 조금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포트 좀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잘 따라가셔야 돼요. 매번 체크를 해줘. 이런 종목들 체크를 해놓고 흐름을 늘 본다면은 흐름 체크가 되는 거죠. 제가 말한 내용을 추가로 정리해서 흐름 체크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선해운 LNG 기자재. 자, 이런 종목들. 자, 해운 쪽. 해운은 하반기까지 좋아요. 조선 쪽도 좋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약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계속 올랐으면 쉬어갈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속 오늘도 강조가 되어서 또 새롭게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추가된 내용이 LNG 운반선 수주 급증 또 얘기 나왔고 한국의 4월 글로벌 누적 수주가 1위다. 해운 상하이 컨테이너 운영 지수가 2979.76으로 최고치다. 그래서 오늘은 한진중공업이 많이 올랐어요. 한진중공업이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또 현대미포조선도 많이 오르고, HSD 엔진, 세진중공업, 대한해운 다 이런 종목들 올랐어요. 조선주에 대해서 흐름이 살아있잖아요. 계속 보유를 하셔야 된다요. 보유. 가는 종목은 보유하고 흐름이 약해진다 싶으면 후뚝 비중을 낮추셔야 돼요. 예. 그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가시든가 아니면은 흐름이 깨진다 싶으면은 파시든가. 예. 딱 자신만의 기준을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은 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팔 때가 아닌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매도가 아니죠. 매도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재미가 없다 해서 이때 팔았으면, 이럴 때 팔았으면 이런 거를 향유를 못 하시잖아요. 급등 패턴을. 그래서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 해당 종목 보유를 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무슨 내용이냐면은 계좌에 지금 조선주 그리고 HMM은 어떻게 됐나요? 한번 볼게요. HMM, 페노션, KSS해운을 말씀드렸는데 주로 두 종목을 많이 말씀드렸죠. 아직은 뭐 괜찮다 그죠? 그 다음에 페노션
아이고, 영어로 자꾸 나오네. 펜오션. 펜오션도 괜찮죠, 그죠? 네, KSS1. 흐름이 조금 약해지는 것 같은 느낌 좀 들어, 그죠? 너무 많이 올라서, 그죠? 예, KSS1은 1, 2, 3, 4 쭉 음봉이네. 이런 것들 조금 비중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건 현재로서 봤을 때는 이런 종목 갖고 있다면은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HMM이나 페노션 같은 경우는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계좌에 포트에 담겨져 있다면은. 예. 그래서 이제 조선 기자재 일부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흐름이 좀 깨지는 종목이 좀 나와주면은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철강주들의 움직임이 되게 좋잖아요.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주가 올라가는 대표적인 이유가 탄소 중립 선언이에요. 그래서 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공급하지 않으면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철강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 철강 수출세에 대해서 환급 폐지를 하게 되면은 철강과 강관주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가격 강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국산 철강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국내 업계에 반사 이익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철강 주요 업체나 철강 중소형주, 강광 관련주들이 다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TCC 스틸이라든가 동양철관, USD, 하이스틸, 한국주철관 등등등등등등등.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이 살아있는 종목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보유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조금 흔들린다 싶으면은 절반 팔고 절반은 보유하는 전략을 취해야 되는 거죠. 지금 완벽한 포트는 조선, 해운, 철강인 거죠. 다시 편입이 되는 것은 항공, 면세, 카지노 이런 것들이 편입됐다면 굉장히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의류까지도 들어갑니다. 자, 지난달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서 보복 소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해요. 그 소매 판매액이 지난달에 2.3% 증가했는데 의복이나 신발 등 9.1% 이제 급증했다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기존에 봤던 게 의류 OEM 업체라든가 ODM 업체 이런 업체들이 이제 주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관련된 이제 화학 업종 이런 종목들이 좀 주목이 되는 건데 소매 판매, 섬유 이런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세실험이나 화성엔터프라이즈, 영원무역, 뭐 효성 TNC, TK케미칼 이런 것들이 관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아까 보니까 뭐 효성 TNC가 시간외로 많이 올랐다고 그러시는데 적용되나요? 그건 시간외에서 변동성이고요. 다음날 아침에 오늘 종가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만 시간외에서 올랐다면 다음날 아침에 시초가에 플러스로 출발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갖고 있어도 결국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다만 내 종목이 언제 올라가느냐의 문제인 것 뿐이죠. 그래서 한세실업이라든가 화성 엔터프라이즈라든가 이런 종목들, 그죠? 그리고 또 아까 효성 TNC 이런 것도 또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3.58% 올랐고, TK케미칼, 그러니까 종목이 한 군데만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하게 걸쳐져 있어요. 다양하게 걸쳐져 있다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변동성을 직접 보고 대응하는 방식도 있겠지만은 그 종목이 다소 좀 뭐 이렇게 빨리 뭐 빠진다든가 못 올라간다든가 한다 하더라도 그냥 기준을 그 속해 있는 업종이나 섹터의 흐름을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야. 그러면 은행주와 보험주가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DGB 금융지주라든가 JB 금융지주, BNK 금융지주. 예전에 이야기가 오랜만에 언급하는 것 같아요. 은행주는. 그죠? 이런 종목 살았는데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는 그런 트렌드상으로 봤을 때 살아있다고 생각하면은 내 종목이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런 트렌드 기준에서 매매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목한 내용이 유지가 되면 보유, 그리고 시장에서 관심도가 떨어지면은 매도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억나세요? 엊그제 제가 목재주 얘기했었죠. 목재주 기억나시나요? 자, 자모니까 목재주, 산림 목재. 예, 그 기억난다 1번, 기억 안 난다 2번. 음, 기억 안 난다 1번. 2번. 네. 목재주 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무슨 뭐 어떤 종목을 얘기했죠? 한번 볼까요? 이게 저는 그 트렌드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종목이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그냥 보유하는 거죠. 하나 샀으면. 예를 들어서 이건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2.9% 올랐어요. 그죠? 2% 올랐어요. 그리고 성창 기업 지주라고 있어요. 그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해서 2.12% 올라왔는데 여기 오늘 금일 중에 16%가 올랐어요. 아침 시초가 플러스 5.6 정도 출발해서 후딱 팔아야지.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종목이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 장중에 14%가 올라서 후딱 팔아야죠. 그런 것처럼 이런 트렌드, 근데 그 트렌드가 지금도 살아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트렌드의 흐름이 저는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종목을 보유하는 거죠. 종목 개별적인 이슈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개별 종목 한 종목의 흐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내가 이 종목이 속해져 있는 이 업종의 흐름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보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의류주, 은행주, 항공주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트렌디하게 갈 수 있어 라고 한다면은 그냥 내 종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들고 있는 거죠. 곽 부장 맨날 노란풍선 얘기하고 진해 얘기하고 하나토모두 얘기하고 티웨이 항공이나 뭐 GKL 이런 건 제가 얘기 안 한단 말이죠.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항공, 명세, 카지노, 여행에 속해져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 트렌드가 살아있으면 보유하겠다는 생각 가져도 된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을 가지고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지만은 해당 속해져 있는 섹터나 업종의 흐름을 가지고 감상으로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더 좋은 성과가 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 연연하지 않는 그러한 투자 전략을 실행할 수 있으니까. 음,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자신만의 어떤 기준을 삼아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